아, 안녕하세요. 빅파이 딥러닝 학회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다뤘던 회기 마지막 부분인 네 가지 회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다중선형 회기, 두 번째 로지스틱, 세 번째 다항 회기, 네 번째 라쏘 리치 회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기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로지스틱은 y가 1 또는 0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항 회기는 그 독립 변수의 차수가 2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다중선형 회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다중선형 회기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회기 모형을 말합니다. 먼저 다중선형 회기의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x1과 x2 독립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x1과 x2로 y를 예측하는 것을 다중선형 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순선형 회기에서는 이렇게 x 값 하나, y 값이 있을 때 2차원상에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됐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중선형 회기에서 x 값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3차원상의 공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만약 3개 이상이게 되면 시각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일단은 쉽게 독립 변수 2개일 때를 데이터로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x1과 x2가 있을 때 y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가 단순 선형 회기에서는 선으로 표현이 되었다면은 독립 변수가 2개인 다중 선형 회기에서는 이렇게 파란 색깔 평면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선형 회기 코드를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제가 그 슬랙에 올려놨던 데이터셋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파일에 x1과 x2는 x에 할당을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y열은 y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x, y가 되겠죠. 그리고 x로 이제 y를 예측할 것입니다.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이션 코드를 클래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제 모델.fit을 해줍니다. 그래서 x, y를 넣어주면은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모델 학습을 완료한 후에 이제 인터셉트 코이피션트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것은 0차 수죠. 아니 정확히 세타 제로고 이것은 세타 1, 이것은 세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 보면은 인터셉터는 약 2.34, 그리고 코이피션트 첫 번째는 1.61, 두 번째는 0.1 정도 갑니다. 그래서 회의식을 한번 써보면은 y는 2.34 더하기 1.61 x1 플러스 0.11 x 0.01이죠. 0.01 x2 이렇게 회계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정계수라는 게 있는데 결정계수란 결정계수가 x라고 하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x% 정도 설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생성했던 모델에 모델점 스코어를 해주고 이제 x랑 y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95%라고 아시면 되겠고, 저희가 생성한 이 선형 모델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95% 정도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이게 결정계수인데 이제 R스퀘어는 이제 뭐 SST분의 SSE라고 식은 적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SST가 평균에서부터 관측각까지 거리고 SSE는 평균에서부터 회기선까지 거리, 그리고 SSR은 회기선에서 관측각까지 거리입니다. 일단은 R 스퀘어가 클수록 좋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기선이 관측값에 가까이 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선이 관측값에 가깝게 되면은 SSE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R스퀘어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은 회기선이 관측값에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면 SSE 값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R스퀘어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계수가 높아지면서 이 모형은 좋은 모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함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단순 선형 회기에서는 비용 함수가 여기에서는 시그마의 n분의 1에 y 마이너스 세타 제로 마이너스 세타 1x가 되겠죠. 하지만 다중 선형 회기에서는 n분의 1의 시그마에 y 마이너스 세타 제로 세타 1x1 마이너스 세타 2x2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p 이렇게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이렇게 MLC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회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로지스틱 회기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면서 이렇게 1 또는 0으로 나타내질 때 쓰는 회기 모형입니다. 저희가 로지스틱 회기를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1 또는 0으로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림과 같은 일반 선형 회기 모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y 값이 0과 1 사이에서 0.5 이상이면은 1, 여기서 0.5 이상이면은 1, 0.5 이하이면은 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문제가 되겠죠. 1 이상일 때랑 0 이하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y를 어떻게 바꿀까 하면은 y를 1이 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p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S자 형태의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함수를 쓸 건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면 y 값의 범위는 0부터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 로지스틱 회기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식을 쓰시면은 원래는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세타 p의 xp였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 정의했죠. 뭐라면 1이 될 확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p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더하기 세타 p xp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y 값을 p라고 해줬기 때문에 p는 이렇게 됩니다. p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원래는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였는데 p 값으로 이 정의를 바꿔줬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p는 이렇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승분의 1이 되고, 이 결론은 y는 원래 식은 이거였죠.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해서 세타 p xp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형태의 식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로지스틱 회기에 나오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오즈란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에 비해 몇 배 높은가를 나타내며 식은 이렇게 됩니다. C는 1-P분의 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P가 0.9일 때, 0.5일 때, 0.1일 때를 보겠습니다. P가 0.9이게 되면은 오즈는 9가 되겠죠. 0.5게 되면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0.1이면은 0.9분의 0.1이니까는 9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증가할수록 오즈 값이 증가하고, P 값이 감소할수록 오즈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살펴볼 건데요. P 값은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겠죠. 근데 만약 P가 1에 가깝게 간다면은 무한대가 될 것이고, 0에 가깝게 가면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0과 1 사이의 범위 값을 가진다면은 오즈는 0과 무한대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짓 변환이라는 용어인데, 로짓 변환이란 오즈의 로고를 취한 함수로서 입력값의 범위, 즉 이게 p가 되겠죠? p가 0에서 1일 때 p의 범위가 이제 0에서 1일 때 출력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에 오즈에다가 로고를 취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저희 오즈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였죠. 그리고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면은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세타 p는 xp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로짓 변환을 한 값이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서 쭉 해서 세타 p의 xp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이제 로지스틱 회계 모형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변에 지수 1을 취해주면은 p의 1-p는 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모에 이렇게 해줄 겁니다. 1p의 p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값은 다시 1-p의 마이너스 1-p의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1-p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가서 적으면은 양면에 1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p분의 1은 1 플러스 2의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해서 세타 p의 xp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분의 1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1 플러스 2에 이 값을 세타 제곱 플러스 세타 1x1 p 1 마이너스 p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계속 전개를 해보면은 옆에 건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봐서 1 플러스 2 세타 마이너스 p의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측에 있는 변을 이걸 1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세타 1 x1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p의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결국엔 p는 1 플러스 2의 세타 제로 플러스 해서 플러스 세타 p x p의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쓰면은 이게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여기. 그래서 세타 식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식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슬랙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지 변환과 오즈를 거꾸로 하면은 이제 원래 로지스틱 회계 식을 유도해낼 수 있음을 제가 따로 슬랙에 적어서 슬랙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또 로그 CSV라고 슬랙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종속 변수의 개수는 독립 변수의 개수는 4가지입니다. x1, x2, x3, x4고요. 그것을 이제 1 또는 0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지스틱 리글레이션 해주고 클래스 생성해 주시고 모델.fit 해서 학습을 해주시고 이제 인터셉터 코이피션트를 보시면은 독립 변수가 4개였으니까는 코이피션트도 이렇게 4개가 돼 있겠죠. 그리고 인터셉터는 하나 절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만 제가 체크를 해서 그래서 회계식을 적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P죠. 그래서 즉 회계식을 적어보면은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72 마이너스 0.44 x1 플러스 0.89 x2 마이너스 2.11 x3 마이너스 0.86 x4에 1이 되는 것이 이게 P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를 파이썬 코드로 짜보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다항 회기입니다. 다항 회기라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단순 선형 회기는 이렇게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걸로 표현을 했고요. 다중선형 회귀의 경우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x2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항 회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곱하기 x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차수가 올라간 것을 말하는데, 자, 먼저 오른쪽 그 데이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단순한 그냥 선형회귀만 배웠다면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긋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언더피팅이 일어나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선을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옆에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 형태 np.랜덤 m,1 이것입니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m이 100이니까는 100개를 생성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곱하기 6을 해줬으니까는 0에서 6 사이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3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에 있는 x 값이 생겨났고, y 값을 보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뒤에는 그냥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식을 만약 쓰게 되면은 얼추 이렇게 2분의 1, 1, 2랑 비슷하게 이제 회계식이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회기를 할 때는 저희가 바로 x, y 리니어 리그레이션 핏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x의 형태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가 그 클래스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패키지고요. 거기서 이제 디그리는 차원입니다. 차수. 저희가 2차 함수 곡선 형태를 그려야 된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디그리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폴리 피처스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제 그냥 빛이 아니라 빛 언더바 트랜스폼 x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x의 값이 있던 것들이 오른쪽이 x 폴인데요. 이렇게 제곱 형태, 그러니까 1.2를 제곱해서 1.621 마이너스 1.85를 제곱해서 3.43 이런 식으로 제곱한 값이 옆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 형태가 x폴이고 이 값이 이제 그 다음 회귀할 때 데이터로 들어가는 x값에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주시고 핏을 할 때 x가 아닌 x폴리랑 y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완료한 후에 y절편이랑 이 개수들을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식을 적어보면은 y는 1.78 더하기 0.93x 플러스 0.56x 제곱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y는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의 x 제곱에 가우시안 잡음이 붙어 있었죠. 맞죠? 그래서 2랑 1.78이랑 얼추 비슷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1이랑 0.93, 0.56과 2분의 1 이렇게 나름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스캐터로만 찍혀있던 데이터에서 이렇게 2차 항의 곡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문득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 차수를 엄청 높여버리면은 무조건 다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PDF를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는 차수를 300으로 했을 때의 그래프고, 파란색 점선은 차수를 2, 그리고 빨간색은 차수를 1로 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막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현상은 보통 저희가 이제 오버피팅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는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지만 예측을 하려 하니까는 예측이 불가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학습이 잘 되어지가 않죠. 이 현상을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파란색 점선이 이제 잘 된 건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파란 선을 찾아낼까 하는 것이 저희 관건인데, 그 사수를 정하는 방법을 모델의 오차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일반화할 때 오차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향, 두 번째 분산, 세 번째는 줄일 수 없는 오차라고 돼 있는데, 줄일 수 없는 오차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의 오차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앞에 렌즈에 렌즈가 뿌옇다거나 깨져 있으면은 조금 손상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데이터 자체에 그런 오차가 있는 것을 저희는 주로 줄일 수 없는 오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편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트레인과 관련이 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인 정확도가 높으면은 편향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정확도가 낮으면은 편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산은 이제 테스트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분산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정확도가 낮아지면은 분산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조금 해주리면은 올라가면은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오차는 줄어들고 정확도가 내려가면 오차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분산이고요, 여기가 편향입니다. 그래서 낮고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편향과 분산이 모두 관역 안에 이제 표적들이 안에 잘 안착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 편향도 낮고 분산도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보시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고 처음에 3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표적들이 잘 모아져는 있지만은 그 중앙과는 거리가 좀 멀어져 있죠. 그래서 분산 관점에서 보면 좋지만은 편향 관점에서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보통은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으로 가보면은 그 표적들이 중앙에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은 각 표적들 사이의 거리가 좀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편향 관점에서 보면은 편향이 낮아지면서 좋지만은 분산 관점에서 보면은 분산이 높아지면서 분산 관점에서는 그 오차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차가 이제 분산의 오차도 높고 편향의 오차도 높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언더피팅이 한 종류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분산도 낮춰야 되고 편향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낮을수록 좋지만은 편향을 낮추면 분산이 올라가고 분산을 낮추면 편향이 올라가는 그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여기서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던 그림을 이제 오른쪽 그래프와 함께 보시면은 모델의
이거 모델의 복합성인데 이걸 차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 베리어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 그 왼쪽 그림에서는 이 빨간색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편향과 분산 둘 다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이제 하이 베리언스 상태를 보시면은 트레이닝의 에러는 작게 나오지만은 밸리데이션 에러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경우를 저희는 이제 분산은 높게 나오지만은 편향은 낮게 나오죠. 이 경우를 저희는 오버피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한 것은 초록색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편향과 분산이 모두 낮은 이 중간 정도의 차수를 구하는 것이 딱 이 차수가 2일 때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모형과 왼쪽 모형 중에서는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일까요? 일단은 트레이닝 관점과 테스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은 1번이 좋겠죠. 트레이닝 셋을 완벽하게 예측을 했으니까. 하지만 테스트 예측을 할 때는 오른쪽 모형이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 관점에서 보면은 1번,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2번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머신러닝은 예측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번 모형보다는 2번이 더 좋다. 그래서 1번 모형에서 2번 모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세타 3와 4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워주면은 이렇게 1에서 2 모형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우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낸 아이디어가 비용함수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용함수 MSE는 시그마의 n분의 1에 y 마이너스 y 제곱이었죠. 여기서 이제 비용함수를 조금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MSE에 저희가 이제 베타3와 베타4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만 베타3의 제곱 플러스 만 베타4의 제곱을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모형을 최적화할 때는 비용함수를 줄이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1번식이라고 2번식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2번식을 보시면은 MSE 플러스 만 베타3 제곱 플러스 만 베타4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줄여줘야 할 것인데 원래였으면은 MSE가 그냥 최소가 되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만 베타3 제곱 만 베타4의 제곱을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 시켜 줄 건데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나눠서 보면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 시킬 때 왼쪽을 움직이는 것이 최우선일까요? 오른쪽을 움직이는 것이 최우선일까요? 보시면은 오른쪽이 만의 개수들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최소화하면은 비용함수 전체가 빨리빨리 줄어들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베타3와 베타4가 이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면. 그러면서 베타3가 날아가게 되고 베타4가 날아가게 되면서 1번 모형에서 2번 모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리치 회기와 라쏘 회기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일반 비용 함수로 세타 값을 구하면 오버피팅이 나게 되죠. 왜냐면은 세타 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세타 값을 조금 포기하게 되면서 오버피팅을 좀 잡는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리치 회기의 비용 함수를 적어보면은 왼쪽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저희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제 람다가 작을 때와 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람다가 작을 때, 즉 람다가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람다가 0이면은 일반 회기랑은 똑같겠죠? 근데 람다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크면 클수록 세타 값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곱회기 때문에. 그래서 리치 회기에서 람다가 작으면 그냥 일반 회기, 그리고 람다 크면은 세타들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치 회기 비용 함수를 오른쪽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에 의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이 이제 어떤 식에다가 제약 조건을 걸 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람다 값과 t가 또 새로 나오죠.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보면은, 자, 오른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모형을 최적화할 때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MSE를 보시면은 20이 가장 작죠. 그래서 일반 회기의 경우에는 베타 1과 베타 2가 4,5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약 조건을 걸어줍니다. 뭐라고 걸어줄 거냐면은 베타 1 제곱 플러스 베타 2는 30보다 작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41도 안 되고 34 안 되고 32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MSE가 최소화 되는 값을 고르면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은 B1, B2는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제약 조건을 걸면은 세타 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값이죠. B1, B2죠. 세타 값들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했었고, 여기서 4랑 5였는데 2랑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또한 오버피팅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의 MSE를 포기를 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트레이닝의 정확도는 조금 낮출지언정 오버피팅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식을 이제 시각화를 제가 조금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타원의 크기가 C라고 돼 있죠. C는 이제 MSE 값인데, 일단은 MSE가 최소일 때 베타 값을 찍은 게 여기 베타 해시고요. 그래서 베타 해실 때 여기 베타 해실 때 MSE 값이 C1, 그리고 이 타원을 C2, 이 타원을 C3, 이 타원을 C4라고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MSE가 최소가 되는 베타 값을 한 점을 딱 찍으면은 그때 이제 MS 값이 C1이고, MSE 값이 C2일 때, 그러니까 즉 C1보다 조금 크게 했을 때, 그럴 때 베타 값을 보니까는 이 빨간 원 안에 베타 값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형성이 된다는 말이고, 이제 그거 C2보다 조금 더 늘린 C3가 됐을 때는 이 타원이 조금 더 커져서 그 타원 안에 이제 베타 값이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민트 색깔 원의 크기인데, 민트 색깔인데 여기는 T3가 되겠고,
이 경계는 t2, 여기는 t1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약 쪽 람다에 관련된 것인데 t3의 경우에는 람다랑 t랑 제가 역수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은 람다가 예를 들어서 1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는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T2일 때와 T3일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크기가 T2일 때 MSE는 지금 T2일 때 MSE 값은 여기죠. 여기는 제가 C4라고 했습니다. C4입니다. T3일 때 제약 조건이 T3일 때 MSE 값은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C3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2일 때는 람다 값이 10이라고 했고 T3일 때는 람다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람다가 커질수록 MSE 값은 커진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제약 조건을 걸고 람다 값이 커지니까는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최소에서 점점점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자 보시면은 C3보다는 C4가 더 크죠. 그리고 람다는 이제 C3일 때는 1 람다, C4일 때는 람다가 10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일 수가 있고, 다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드리면은 람다 값이 클수록 MSE 값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람다 값이 커지면은 t 값은 작아진단 말이겠죠. 반비례 관계니까는. 그렇게 되면 t 값이 작아지면은 MSE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이 t2일 때는 MSE와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자 t2일 때 MSE 값이 15, T3일 때 MSE 값은 T3입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은 T 값이 작으면은 MSE 값은 커지게 된다 했죠. 그래서 T2랑 T3랑 비교하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지만은 T 값이 작아지면 MSE 값이 커진다 했으니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고, 이 옆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라쏘 회귀를 보실 것인데, 라쏘 회귀란 무엇이냐면은 리치랑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타 제곱의 합이 아니라 세타 절대값이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그림과 같이 여기가 C4, C3, C2, G1이 되겠고, 이 타원이 T3, 타원이 아니라 말은 뭐죠? T2, T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람다가 1이 되겠고, 여기는 람다가 10, 람다가 100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위에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위에 여기 민트색 원이랑 밑에 마름모랑 똑같은 원리니까요. 하지만 차이점을 보시면은 여기 세타가 이렇게 Y축에 접점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T가 그러니까 T 값이 그러니까 람다가 1일 때 베타 1이
B1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 회귀와 리치 회귀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라쏘는 람다 값에 따라서 이제 그 파라미터 즉 세타 값이 0이 될 수가 있는데 리치 회귀에는 0은 안 되고 0과 최대한 가깝게 세타 값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라쏘 회귀와 리치 회귀 차이점을 보시면은 라쏘 회귀는 파라미터가 0이 딱 되고 리치 회귀는 0에 가까워질 뿐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쏘 회귀는 변수 선택이 가능하지만 리치 회귀는 변수 선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중 선형 회귀를 할 때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는 리치 회귀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측 성능이 뛰어남인데 뛰어남.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리치 회귀를 많이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리치 회귀를 하면은 변수들의 값이 0과 가깝게 바뀐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뭘 활용할 것이냐면 저희가 그 앞에 로지스틱 회귀 할 때 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스 해서 핏을 한 후 그 개수들을 확인해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리치 회귀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사이클러 리니어 모델하고 임포트 리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리치를 해서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람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람다가 제일 작은 0.0001, 그 다음 0.001, 그 다음 0.01, 0.1, 1, 10, 100 이 순으로 이제 모델을 총 7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델을 총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XY에 대해서 다 모델 학습을 시켜줬고요. 자, 제가 이제 그 학습시켜준 모델들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는 일반 로지스틱 회귀할 때는 처음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0.44가 돼 있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람다 값이 클수록 0에 근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람다 값이 여긴 0.0001일 때는 0.005가 되겠고 0.0일 때는 똑같이 0.005 이렇게 되지만은 람다 값을 100을 주니까 0.002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개수를 보시면 0.08이었지만은 24 하다가 점점 리치 그 람다 값을 100으로 줬을 때는 0.06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고 이렇게 세타 값, 즉 파라미터 값들이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세타 값은 작아지지만 MSE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MSE 값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SE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잘못 나왔네요. 로지스틱인데 로지스틱 회귀를 보시면은 16.485가 이제 일반 로지스틱의 MSE라면은 람다 값을 이렇게 조금 줬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별 차이가 없다가 람다 값을 이제 1 줬을 때는 16.652가 되고 람다 값을 10으로 줬을 때는 17까지 올라가고 람다 값을 100으로 주니까는 1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값이 커질수록 세타 값은 0에 가까워지고 MSE 값은 커진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봤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SVM이라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